이렇게 귀한 자리에 많은 분들 앞에서 서게 돼서 우선 영광이고 많이 떨립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고려 후기 삼강청자 유괴발탁의 제작과 용도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그 유괴 발탁이라는 용도는 최근에 사용하는 용어인데 사실 합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 밑에 받침 또는 탁이라는 것이 한 그 조합으로 일괄로 사용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서 삼강청자 유괴발탁 뚜껑이 있는 발과 받침이다라고 해서 유괴발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삼강청자 유괴발탁은 제작 수준과 문양 소재, 형태를 근거로 왕실용 기물로 그 가치가 인정되었고 13세기 말에서 14세기의 것으로 편현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금속기와의 유사성이 지적되거나 사용하는 근거로 왕실 부작품이라는 추정이 제시된 것 외에는 구체적인 논의가 그동안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본 발표는 삼강청자 유괴발탁이 이전과 확연히 다른 기형과 문양을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연원, 사용 방식, 사용 계층, 영향관계를 살펴서 삼강청자 유괴발탁의 제작과 제작된 배경과 용도에 대해 밝히려고 합니다. 그 순서는 보시는 목차와 같습니다. 네. 삼강청자 유괴발탁은 용이나 연봉형 손잡이가 달리고 단을 이루거나 곡선의 직사면을 이루는 뚜껑, 또 외반된 구연에서 곡선의 직사면을 이루는 발이 하나의 조합을 이룹니다. 발의 저부가 걸쳐지는 부분이 턱을 이루고 또 평평한 상면에 직립한 하부와 굽이 부착된 그러니까 받침이 아래를 받치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조금 다소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약간 유형의 그 일관적인 상태를 보일 것 같아서 왼편 도면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뚜껑의 상면에는 연판문, 국화문, 문항문, 울룡문, 공항문이 시문되었고 뚜껑 저부가 걸쳐지는 부분이 턱을 이루고 평평한 상면에 직립한 하부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뚜껑의 상면에는 연판문, 국화문, 문항문, 울룡문, 공항문이 시문되었고 뚜껑 저부에 연주문이나 매문이 시문됩니다. 뚜껑 내면 중앙에는 여의도문대, 연파문대를 중심으로 우강문, 영화문, 이중원문이 시문되는 그런 공통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발은 외면에 3단 혹은 4단으로 구획을 나누고 뇌문, 운문, 문항문, 이중원문, 국화문, 오랑문, 당초문 혹은 국화당초문, 연판문이 시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 내면은 내저면 중앙에 화문, 쌍목문, 이중원문, 연주문, 여의도문이 시문되었고 내측면에는 문항문이나 운복문, 구연 내면에 내문이 시문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탁의 상면에는 문항문, 울룡문, 하부에는 이중원문, 국화문, 당초문, 저부에는 연판문이 시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을 삼강청자 유괴발탁의 기형과 조합면에서 동일한 출토품은 현재까지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산 유적에서 개별 기형이나 문양에서 친연성을 보이는 예들이 일부 출토되어서 제작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부가 평평하고 측면에 턱을 이루어 저부까지 내려오는 뚜껑의 기형은 강진 사당리 8M호, 23호, 27호인지 뚜껑 내면의 가장자리가 각을 이루어 저부까지 내려오는 기형과 유학을 닦아낸 특징은 강진 사당리 23호인지 손잡이가 달린 상면에서부터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 저부까지 내려오는 기형은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와 부안 유천리 위치에서도 유사한 예가 출토된 바 있습니다. 뚜껑 상면의 연판문과 운문, 문항문과 내문, 국화문의 구성은 강진 사당리 8M, 5, 23호 요지, 뚜껑 내면의 여의도문과 문항문 구성은 강진 사당리 27호 요지에서 출토된 청자 뚜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청자 뚜껑 상면을 비롯해 탁의 상면에 횡으로 가는 그런 횡으로 이동하는 그 공간을 차지한 용문이나 공항문, 그리고 여기에 뚜껑 내면의 문항문으로 구성되는 점은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 발굴 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예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생산 유적에서 구현이 외반되고 곡선의 동체를 이루는 발의 출토 사례는 강진 4단계 1호 요지에서도 찾을 수 있었고요. 또 무안 도리포해저에서 거의 동일한 기형의 청자발이 출수 인양된 바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4색, 지금 보시는 가장 우측 하단의 예입니다. 이 청자발 역시 이와 유사한 기형에 해당합니다. 삼각청자 유계발탁에서 발 내저면 중앙의 쌍동문은 강진 16호, 27호 요지에서 출토된 청자편의 문양과 유사했고, 뚜껑의 내면과 발 외면에 시문된 이중원문, 모란문, 또 발 내면의 운항문은 모두 강진 4단계 24호 요지에서 출토된 청자편에서 동일한 문양의 형태와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감청자 유계발탁의 기형과 문양은 강진 4단계 1호, 8회호, 16호, 23호, 27호 요지 출토 유물을 통해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강진 4단계 23호 요지에서 제작된 청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이들 고려 후기 강진 4단계를 중심으로 이 상감청자 유계발탁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되었습니다. 상감청자 유계발탁의 구체적인 시기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더 봤는데요. 충남 보령 해저에서 인양된 기사명 청자 상감 연화 당초문 대접과 고려 부분 출토 기사명 청자 상감 하회 교충문 대접, 지금 중간에 보이는 고려 청자박물관 소장의 경호명 청자 상감 유로 수문문 발은 모두 발 외면 문양과 이 발은 모두 단초문, 이중원문, 국화문, 연파문의 문양으로 시문되었습니다. 해당 문양은 상감청자 유계발탁의 발 외면 문양과 유사하나 다소 단순화된 측면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가장 우측에 임신명, 청자상감 문양의 발의 경우에 견부의 당초문과 저부의 연파문이 생략되고 문양의 구성이 한층 해이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무안 도리포해저에서 인양된 청자상감 연단초문 대접과 청자상감 문문탁은 상대적으로 규격이 작고 뚜껑이 없는 상태였지만 발의 기형과 문양, 탁의 기형과 문양에서 오른편의 상감청자 유계발탁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보입니다. 여기에 강진 4단계 23호 요지에서 수습된 청자상감 연파문 탁과도 기형과 문양, 규격면에서 거의 일치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무한도리프에서 인양된 청자들은 지금 선행 연구를 통해서 강진 4단계 10호 가마 일대에서 1350에서 60년경 제작되었던 공남용 자기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도리프해저 인양의 청자 상감문 발탁, 지금 보시는 왼편 사진입니다. 이 상감청자 유계발탁이 제작되던 전통이 일부 잔존해 있던 것으로 유색과 문양면에서 상대적으로 한층 태조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상감청자 유계발탁의 주된 제작 시기의 하한은 이 무한도리프 유적에서 출수 인양된 예를 고려한다면 늦어도 14세기 초반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희종의 무덤 성릉에서 출토된 청자 대부분은 상감, 아빈양갑, 백태화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문양이 시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왼편 3단의 두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청자발에는 국가당초문이 상감기법이 아니라 아빈양갑으로 시문되는 모습을 보여서 상감청자 유계발탁과 경우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1255년에 재축조된 것으로 여겨지는 명종의 무덤 지릉에서도 청자가 일부 출토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왼편에 이 청자상감 여지 당초문 대접 같은 경우에는 내만 구현의 곡선의 측사면을 이루는 전형적인 청자발의 기형으로 동체 외면에 사간으로 문양이 시문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상감청자 유계발탁의 발 문양과 비교해서 당초문의 도식화가 적고 시문의 빈도가 높았던 연판문 대신에 국화문이 시문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이중원문 안의 모란문의 경우에서도 상감청자 유계발탁의 발 중앙에 시문된 모란문의 형태와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1271년이 하한인 진도 용장 산성에서 출토된 청자 발편의 경우에는
상간청자 유계발탁과 비견되는 예로 내측면에 당초문, 문안문이 시문되었고 외면에는 문문, 당초문, 영판문이 시문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간청자 유계발탁의 경우에 비해서 문문이 도식화되고 당초문의 형태와 시문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원의 사천택묘, 그러니까 왼편의 그 원 승산을 역임한 인물의 무덤인데요. 1275년에 죽은 인물이기 때문에 제작 시기, 지금 왼편에 보이는 고려 청자 4명의 제작 시기는 그 이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무덤에서는 여러 그 중국 자기와 함께 고려 청자 상남 문안문 4명 한 점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청자 4명 전면에 반복적으로 삼각형 구도의 문문이 시문되어 있는데요. 이 문양이 오른편에 보시는 상성미술관 리우 소장이 상감청자 유계발탁의 발 4면의 문문과 형태상 매우 흡사합니다. 여기에 이중원문 안에 지금 보시면 이거죠. 이거는 이 문양은 상감청자 유계발탁의 경우와 상당히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즉 상감청자 유계발탁은 이런 편년 자료를 비교했을 때 13세기 후반의 편년 유물과 문양의 형태와 구성면에서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반으로 이 제작 시기를 주된 제작 시기를 상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려에서 청자학은 이미 11세기에도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청자학은 곡선의 측사면을 이루는 뚜껑에 살짝 외반된 구형부에서 곡선의 측사면을 이루는 발이 조합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뚜껑의 상부에 별도의 손잡이가 없는 대신에 마치 접시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턱을 이루는 테두리가 있는 특징, 그 뚜껑이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기형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청자음각 모란문 탑과 청자상감 모란문 탑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뚜껑 손잡이가 있는 경우는 이제 청자합에서는 인종장릉에서 보이는데요. 인종장릉에서 출토된 청자합과 태안대섬에서 출수 인양된 청자합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들 청자합은 전체 높이에 비해서 뚜껑의 높이가 낮고 전체 높이 없이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상감청자 유계발탁법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특징을 보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주제 발표하고 있는 거는 오른편의 상감청자 유계발탁인데 평균 높이가 19cm에 달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전에 제작된 얘들은 청자 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은 크기를 보이고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감청자 유계발탁과 가장 비견되는 전대의 이전에 제작된 예로는 지금 보시는 왼편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자 상감 북화문 탁잔을 들 수 있습니다. 연봉형 손잡이가 달린 둥근 방구형의 뚜껑에 구현이 내만하고 옥선의 측사면을 이루는 잔, 턱이 있는 탁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면의 내문과 북화문이 삼각기법으로 시문된 모습입니다. 합탁의 구성과 제작 방식은 지금 계속 발표 주제가 되는 중심이 되는 상감청자 유계발탁과 유사하지만 이 역시 전체적인 비율과 규격, 세부 기억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 상감청자 유계발탁은 이전 시기 기존 청자합, 청자탁잔에 비해서 발의 기형의 변화를 보였고 합탁에서 차지하는 발과 뚜껑의 비중에서도 보다 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감청자 유계발탁 외에도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청자발, 고조배, 병, 대왕, 대만 등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감청자 유계발탁은 왕실용 청자 제작처였던 강진 사당리에 의해서 제작되었던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연히 상감청자 유계발탁에서 보이는 이전 시기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 분명한 변화는 고려 왕실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초반은 고려 왕실이 중국 원으로부터 예정 간섭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청자 제작 또한 구현 외관식발, 고조배, 팔구병 등 해서 여러 문양에서도 중국 원대 경덕진묘와 용춘묘 자기와의 연관성이 늘 지적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원대 도자기의 영향이라고 거론되는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구현 외관식발, 즉 위편이 고려 거고 아래께 원의 그 예들이며 비교를 해본 겁니다.
원대 도자기의 영향으로 거론되는 기현 외반식 발, 용문, 화당촌, 봉황문은 사실 모두 상감청과 유괴발탁의 발과 문양으로도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여기서 빠지긴 했지만 탁도 굉장히 원의 것과 상당히 유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감청자 유괴발탁의 발은 경덕진묘와 용촌묘에서 제작되던 그 원대 제작되었던 외반구현의 발과 기형상 거의 동일하고 용문, 화당촌, 봉황문 등 모두 이 경덕진묘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에서 보이는 문양과도 굉장한 유사성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상감청자 유괴발탁의 제작 시점을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왕이 바로 저는 충렬왕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이 충렬왕은 이제 제위를 1274년에서 1298년 또 1298년에서 1308년까지 한 인물입니다. 근데 1274년에 원세조의 딸 제국대장 공주와 혼인을 하면서 원황실의 부모가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왕위로 오르면서 이제 고려를 다스리게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오랜 기간 원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전 시기의 왕들과는 다르게 즉위 당시부터 원과 굉장한 그 친원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대원 외교 라인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원의 금제 조항을 따르고 원의 습속을 따르라고 이제 왕실에 명령을 내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2기간 중에도 원 황실에서 이루어지는 연회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했고 또 이 부인인 제국대장 공주 같은 경우도 고려에 체류했으면 하는 기간에 당연히 자기와 대동하는 많은 몽골인들을 데려왔을 것이고 고려 왕실에 체류하던 동안에도 원 풍속을 고수했던 것으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려 왕실에서의 태도 자체는 정치적, 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고려 왕실 내에서 인물들이 사용하고 생활하는 그 의장이나 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도 원 황실 성향에 적합한 그런 기물들을 제작하고 그런 습속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게 자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고려 왕실이 이렇게 원으로부터 내정 간섭, 그러니까 고려 왕실에서의 그런 습속 말고도 직접적으로 원으로부터 내정 간섭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그들의 원의 성향에 걸맞는 다양한 분야에서 걸맞는 결과물을 도출해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왕실용 자기를 제작하던 강진 사당리 일대는 당연히 원대 자기를 닮은 청자를 제작하도록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찾아냈는데요. 좀 재미있는 이게 지금 보시는 이 청자는 고려 청자이고 티베트 왕실 소작품으로 알려진 유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 역사박물관 서장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자 상감 화금 당초문 탑인데요. 이거를 여러 연구자들, 전공자들께 보여드렸을 때는 퇴죽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좀 비교를 해보니까 이 세부 기형이나 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고려 청자 퇴죽이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신 기형과 규격, 당초문, 이중원문, 연판문의 문양 구성과 형태, 신문 방식에서는 계속 거론하고 있는 상감 유괴 발탁의 탑과 유사한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퇴주기 같은 경우는 이게 액체를 담는 이 부분이 전체 기형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 유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상당히 낮고 이 부분은 어떤 거를 받치는 그런 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티베트 황실 소작품이었다는 이 청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턱이 분명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턱이 얘는 위로 올라가 있긴 하지만 이건 내면에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비율에서 봤을 때 이 역시 상감청자 유괴 발탁의 탑으로 기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흥미롭게도 지금 보시는 이 청자의 상면입니다. 상면에 보니까 이렇게 금체 장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상면에는 금으로 된 장식이 있는데
이전까지 고려해서 자기의 유양면 위에 별도의 문양을 추가한 시공 기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그 논문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이런 예가 아까 보셨던 그 티베트 소장품이 아니라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에도 상당히 유사한 예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유물 같은 경우도 상면에 이렇게 금치 장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이렇게 받치는 턱이 있고 퇴줄기로 사용하기에는 이 밑에 부분이 거치하는 뭔가 액체를 담는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역시 탑으로 생각되는 유물인데요.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 금치 장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청제상감 화분 당초문탁의 제작 방식은 사실은 이 탁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제상감 금체,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는 유물이죠. 청제상감 금체 수화문 원문 편호, 또 오른편에 그 리움 소장품인 청제상감 화분 당초문 접시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유물에 대한 편견은 13세기 후반 혹은 14세기라고 편견이 되는 유물인데요. 13세기 후반 이후에 이렇게 금으로 장식되는 청자 제작 기법은 지금 말씀드릴 실제 관련 기록에 주목하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려 왕실의 신임과 권세를 가졌던 이 조인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1278년에서 80년경에 원 황실에 화금자리를 바쳐서 원 세조의 환심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 있고요. 또 1297년에 원 황제 축하연에 이 충원여왕이 금화 어기를 바쳤던 사실도 주목이 됩니다. 중국 원은 이제 도자기의 새로운 기술과 양식이 도래하던 시대로 보통 평가되고요.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슬람으로부터 쿠발트 아이들을 적극 들여옴으로써 새로운 무역의 도자기, 또 다양한 시공 기법과 문양 기억이 등장하는 시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내몽고 진룡로에서 출토된 그 매납 도자기, 그러니까 매납된 도자기의 일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양식의 그 도자기를 예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시공 기법과 문양 기억이 이 원대에 등장합니다. 그중 이제 하부성 도정시, 원대 유적에서 남색 유약 위에 금으로 매화와 구름을 장식한 완과 귀대적이라고 부르는 이 유물이 출토됩니다. 이 해당 지역은 이 하북성 보정시라는 지역은 원의 수도였던 베이징과 인접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금을 선호하던 원 지배층의 취향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금으로 장식된 고려에서 금으로 청자에 장식을 한 이 청자상감 화금 당초문 탁과 청자상감 화금 당초문 접시에는 금 장식 외에도 두 마리의 학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구도로 보입니다. 학이 긴 목을 교차해서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구도는 호림박물관에 있는 청자상감 투각 화문돈의 상면 중앙에 문양과도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있죠. 네. 청자상감 화분 당초문 탁과 지금 보시는 이 돈 위에 있는 목을 교차한 쌍화문의 형태는 중국 상해시 보산군 방송대의 어떤 부부 합작묘에서 출토된 은재 장식으로도 유사성을 보입니다. 또 단일 소재, 동일한 소재가 서로 연접해서 대칭을 이루는 구도는 또 중국 안희성 원대 유적에서 출토된 은재 향랑의 나비 문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나비가 대칭으로 나란히 붙어있는 구도에서도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즉 상감청자 유괴 발달의 일례라고 판단되는 이 티베트 황실 소장품이었다는 청자 상감 화금 당초문 탁의 경우 남송, 그 다음에 원으로 이어지는 문양 소재와 구도를 받아들여서 이를 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컨대 상감청자 유괴 발달의 기억과 문양 소재, 구성은 원대 도자기를 비롯한 공예품과의 연관성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상감청자 유괴 발달의 등장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 수반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모방이나 재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원황씨를 비롯한 지배층의 취향에 맞는 대상으로 제작함으로써 일종의 진상품으로도 기능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이 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원감 목사의 시 병중원지에는 산차를 다려 날더러 맛보라고 하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고려 후기 문신 이연종의 이 글에도 어릴 때, 이 사람이 어릴 때 보았던 영남사라는 사찰에서 상인승들이 한식 이전에 채취한 찻가루를 사발에 넣어서 이를 휘저어서 백설 같은 거품을 내서 내는 점첩법을 행하는 모습을 기술한 바 있습니다. 1330년 아미타 산존도에는 둥근 동체에 차 공양기물을 들고 있는 승려의 모습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지금 작품 원본은 찾지 못했는데요. 14세기 작품 미륵 하생경 변상도에는 삼각청자 유계발탁을 연상시키는 반구형 뚜껑과 잔, 받침의 다루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른편 상단입니다. 또 아래쪽에 공민왕의 위기도라는 작품에는 연봉형 손잡이, 연판문 장식의 반구형 뚜껑과 구형발이 하나의 조합을 이루는 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속에 있는 다구는 잔과 받침의 조합, 연봉형 손잡이의 뚜껑을 근거로 아마도 뜨거운 이 차를 음용하기 위한 용도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특히 미륵 하세경 다구의 경우처럼 지금 보시는 중국 호북성에 있는 양번시에 있는 무도벽화에서 상감청자 유계발탁을 연상시키는 발과 탕이 묘사되어 있어서 지금 상감청자 유계발탁의 용도 또한 다구라고 일단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즉 13세기, 14세기 고려인들은 차를 다리고 거품을 내는 다양한 방식으로 차를 응용하였고,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원감 목사의 시와 이현종의 시에서 그거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응용하고 그에 따른 여러 기형의 다구가 제작되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나아가 상감청자 유계발탁 또한 이러한 여러 다구 중 하나의 가능성이 큽니다. 상감청자 유계발탁의 발은 평균 높이가 7.1, 구경이 18, 저경 6.6cm고 기존 완과 발의 평균 계측치, 연구 사례에서 몇백 개의 그런 예들을 다 계측했던 그 수량과 비교했을 때 구형부가, 그러니까 다른 건 거의 변화가 없지만 구형부가 약간 넓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규격으로 보면은 상감청자 유계발탁은 중앙에 둬서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대형 기물일 가능성보다는 사용자 개인을 고려한 기물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고려에서 제작된 청자 다구의 기형과 규격이 다법에 따라서 변했고, 상감청자 유계발탁의 등장에 원 지배층의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상감청자 유계발탁의 사용 방식과 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중국의, 그 동시기의 중국의 다법과 실물 자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1265년 중국 산서성 대동시 나도진 무덤벽화에는 외반된 구현의 완과 탑을 받쳐들고 있는 여성과 그 옆으로 탁자가 놓여져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탁자 위에는 완과 탁을 포개어 엎어두었고, 상대적으로 규격이 큰 발과 탁 옆에 다 밀하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는 유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계호 왼편에는 술구, 입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 넓은 숟가락이 놓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보고서에서 이제 도면을 그렸을 때 하단에 보이면, 하단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숟가락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미는 찻가루로 보이고, 물에 찻가루를 담거나 찬물을 완에 덜어내는 용도로 이 넓은 숟가락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1276년 강장촌 2호 무덤벽화, 또 1298년에 칠윤영 1호 무덤벽화에서도 차를 준비하는 여성들의 모습과 함께 탁자 위에 호, 탁잔, 규격이 큰 화형발이 놓여 있습니다. 차를 준비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다선을 쥐고 있죠.
휘젓는 솔 같은 걸 쥐고 쥐거나 발 안에 넣는 모습을 통해서 착과와 물을 다선으로 휘저어서 거품을 내는 정착법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에서도 이전부터 이어왔던 이제 말린 찻잎을 갈아서 끓여가지고 다유로 만드는 가법, 자차법도 있었고 찻가루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함께 휘저어서 거품을 내는 이 정착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다 존재했고 이걸 모두 다 응용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려 상감청자 유괴발탁에서도 숟가락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들 무덤벽화에서 묘사된 가구와 달리 우선 중국에서의 그림은 뚜껑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려 청자에는 뚜껑이 동반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동과 보온의 편의를 도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서서 그 담이라는 종이가 붙어있던 그 그림에서 숟가락의 술구가 굉장히 넓었고 찻가루를 덜어서 바위를 덜어내는 작은 잔을 덜어내는 그 용도로 생각되는 그런 것과 달리 이 상감청자 유괴발탁은 뚜껑에 별도의 홈을 내서 숟가락을 거치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단면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사진과 그 박물관 내에서 봤을 때 이 제작 당시부터 이 부분을 도려내서 이 숟가락을 거치시키는 거를 염두하고 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도 유약이 발려져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작을 끝낸 다음에 이거를 타격해서 깼으면 유약이 발려져 있을 수가 없지만 이 단면이 텐토가 아니라 유약이 발려져 있는 걸 보면은 제작 당시부터 용도를 이렇게 숟가락을 거치시켜서 사용하는 것까지 고려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감청자 유괴발탁의 청동 숟가락은 전체 길이에 비해서 입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좁습니다. 세로의 폭이 좁아서 어떤 그 공용하는 그릇에서 찬물을 덜어내기에는 유용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 상감청자 유괴발탁은 다른 기물에 찬물을 전달하거나 덜어내는 기종이 그 용도가 아니라 이 자체 내에서 여기에서 만든 이 차를 마시는 걸로 실질적인 탑잔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규격이 작은 청동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 상감청자 유괴발탁 자체에서 차가 만들어지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해의 과학자이자 농학자였던 이 왕정이라는 인물은 1313년에 편찬한 이 용서라는 책에다가 입차의 제답법을 기술합니다. 또 아래 보시는 문익관료였던 원각이라는 인물은 1317년 진회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좋은 찬물을 우려내기 위해서 물을 끓이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논하였습니다. 이처럼 원에서는 앞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자차법이나 정차법 같은 기존의 답법 외에도 어린 찻잎에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내는 산낙법이 최고로 기술됐고 그만큼 유행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에 얼마간 머물렀던 이재연 잘 아시겠지만 그 이재연은 묘련사 석지조기에다가 뭐라고 기술하냐면 1166년 순환법사의 일화를 논하면서 어린 찻잎을 황금지하라는 용어로 어구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13세기 후반에 고려인들도 원에서 유행하던 찻잎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내던 산낙법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고려에서 어린 찻잎을 선별해서 이제 그걸 응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수량이 굉장히 적고 귀했을 거기 때문에 이 응용을 향유한 계층 역시 왕과 귀족들 중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왕실록 청자를 제작했던 이 강진 사당리에서 제작된 이 상감청자 유괴발탁 역시 여기에 부합하는 다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상감청자 유괴발탁은 원의 도자기와 기형, 문양면에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유양면 위에 금을 추가 장식하여 제작될 만큼 원 지배층의 기호에 적합한 대상으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 대상입니다. 이렇듯 상감청자 유괴발탁은 고려 왕실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원의 취향과 기호에 맞게 제작한 자기이자 원 황실에 바치기도 했을 일종의 선물이자 진상품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편으로 상감청자 유괴발탁은 기존 청자 완의 규격에 비해서 사실 큰 변화는 없지만 구현이 외반대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고려 청자 다구의 전개 추이로 보아서 다법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감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고려에서 청사 제작 자체도 차를 마시는 그런 문화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국 당대로부터 발전한 임당법이 우리 한반도에서 전해져서 굉장히 많은 생활의 그 삶 속에 뿌리박히게 되는데요. 그 연장선상 성상에서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에 제작된 삼각청자 유계 발탁은 청동 숟가락과 하나의 벌을 이루어서 원으로부터 새롭게 들여온 닭법, 즉 찬물을 우려 마시는 산다법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왕실용 천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